축하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신들은 K경제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GDP 순위는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훌쩍 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지하철에서 만난 20대 청년은 취업 포기했어요 라고 말할까요?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에 100명이 몰릴까요? 왜 명문대 졸업생이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나아요 라고 한숨을 쉴까요? 코스피는 5천인데 청년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저인 2.7%라고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역대급 호황이죠.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정반대입니다. 이 기묘한 괴리감의 정체는 뭘까요?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들이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화려한 경제지표 뒤에 감춰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코스피 5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숫자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만 해도 1400선까지 추락했던 지수가 불과 6년 만에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700조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수혜로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대형주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외칩니다. K-경제의 황금기가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여 지금이 기회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보셨나요? 통계를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약 70%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0개 기업이요. 우리나라 상장사가 2,500개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나머지 2,490개 기업은 대체 뭘 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무려 35조 원. 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7%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사들이는 동안 개인들은 다음 삼성전자를 찾겠다며 테마주와 중소형주를 쫓아다녔던 거죠. 결과는 거래세와 수수료만 납부하고 손실만 보는 투자자가 속출했습니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선 코스피 5천이라고 난리인데 제 계좌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에요. 이게 같은 나라 얘기 맞나요? 코스피 5천.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소수만의 축제.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경제는 어떨까요? 취업시장은 호황일까요? 다음 장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2.7%, 10년 만에 최저치 경신. 정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 동향입니다. 언론은 일제히 청년 고용 한파 끝났다고 보도했죠.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2.7%면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 10명 중 8명은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대학 취업지원센터는 여전히 북적이고 공무원 시험 학원은 대기 순번이 3개월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신입 뽑을 여력이 없다고 하고 대기업은 경력직 위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2.7%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비밀은 실업자의 정의에 있습니다. 통계청이 말하는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이라는 조건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6개월 넘게 이력서 넣었는데 면접 한 번 못 봤어요. 지쳐서 이번 달엔 쉬고 있어요. 쉬었으므로 분류.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정규직 찾진 않아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 프리랜서로 일주일에 2시간 일해요. 수입은 월 30만 원. 취업자로 분류.
눈치채셨나요? 이 통계의 함정을요. 2026년 현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무려 45만 명입니다. 이들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시생, 고시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커집니다. 만약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시킨다면 청년 실업률은 2.7%가 아니라 최소 4.2%, 많게는 5%를 훌쩍 넘습니다. 경제학자 이모 교수는 말합니다.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실망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통계 밖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건 경제의 건강함이 아니라 위험 신호죠. 2.7%라는 숫자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구직을 포기하는 걸까요? 정말 눈이 높아서일까요? 다음 막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요즘 애들은 눈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은 쳐다도 안 보고 대기업만 고집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지. 기성세대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청년들의 눈이 높은 게 문제일까요?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층 희망 연봉 조사 결과 평균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8만 원 정도죠. 여기서 4대 보험 떼면 실수령액은 23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원룸 월세 5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만 써도 105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125만 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하고 가끔 친구도 만나야 하죠. 3,100만 원. 이게 과연 높은 요구일까요? 문제는 현실입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분석 결과 청년 대상 채용 공고의 47%가 연봉 3천만 원 미만을 제시했습니다. 상당수는 회사 내규에 따른 협의 후 결정 같은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 대부분 최저 수준입니다. 더 가혹한 건 조건입니다. 신입이지만 경력 우대, 자격증 3개 이상, 해외 연수 경험 필수, 영어 토익 900점 이상.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급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27세 구직자 박모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면접 본 곳이 52곳이에요. 그중 최종 면접까지 간 곳이 3곳이었고 연봉 제시를 받은 건 한 곳뿐이었어요. 2,800만 원이었죠. 학자금 대출 이자만 월 25만 원인데 솔직히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쉬고 있어요. 정신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해서요. 박 씨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토익 900점의 자격증도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쉬었음 인구가 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구조의 문제일까요?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평균 초봉은 2,850만 원. 하지만 1년 내 이직률은 34.7%입니다. 왜일까요?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불투명한 미래 때문입니다. 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신입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3% 감소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줄고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미스매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사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죠. 게다가 기존 고령 직원들이 5년 더 있으니 신규 자리가 날 일이 없습니다. 결과는 신입 대신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 자체를 최소화, AI와 아웃소싱 활용 증대입니다. 27세 구직자 정모 씨는 분노합니다. 저는 60대 분들이 일하시는 거 반대 안 해요. 당연히 일할 권리가 있죠. 근데 그분들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 세대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말이 돼요. 기업들이 정년 연장했으니 신규 채용 줄인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 구조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연공급 중심입니다.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죠. 60대 직원의 평균 연봉은 30대 신입의 2.5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이면 신입 2.5명을 뽑을 수 있는데 고령 직원 1명을 5년 더 고용해야 합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OECD 고용 전문가는 말합니다. 정년 연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공급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 감소는 필연입니다. 직무급제,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 개선 없이는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일본이 이미 겪은 문제입니다. 1990년대 정년 연장 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청년 취업난이 심화됐고 사토리 세대 체념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막에서 이 구조적 모순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2.7% 역대 최저 수준. 고용률 70% 돌파, 경제 활력 회복. 정부 발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답은 측정 방식에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측정하는 사람이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정부 발표 기준. 청년 실업자 27만 명. 청년 경제활동 인구 1000만 명. 실업률 27만 1000만 2.7%. 깔끔하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를 포함하면 마이너스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27만 45만 72만 명. 마이너스 실업률 72만 1000만 7.2%. 수치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불완전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주 15시간 미만 일하지만 취업자로 분류 18만 명. 마이너스 비자발적 파트타임 23만 명. 마이너스 실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청년 72만 41만 113만 명. 마이너스 실질 실업률 11.3%. 이제 체감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경제학자 최모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게 현행 통계입니다. 월 5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취업자예요. 이게 정상적인 고용 지표입니까? 통계 조작은 아니지만 현실 왜곡은 분명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칭 효율성 지표입니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도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2.3%에 달합니다. 지원자는 많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반면 청년들은 87.4%가 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스매치입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서로 안 맞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이 원하는 것. 마이너스 경력 2-3년 이상. 마이너스 즉시 투입 가능. 마이너스 연봉은 낮게. 마이너스 야근 가능. 마이너스 높은 충성도. 청년이 원하는 것. 마이너스 신입도 지원 가능. 마이너스 체계적 교육. 마이너스 합리적 급여 3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 워라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접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키웠지만 이제는 완제품만 원합니다. 청년은 기회를 원하지만 기업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구조적 괴리입니다. 한 취업 포털 담당자는 한숨 쉬며 말합니다. 매일 수백 개 공고가 올라오고 수천 명이 지원하는데 성사율은 5%도 안 됩니다. 기업은 요즘 애들 눈이 높다고 하고
청년은 착취 수준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중간에서 보면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 통계는 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까요? 측정 기준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ILO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일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가 맞았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였고 불안정 노동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 초단기 알바. 노동 형태가 다양해졌는데 측정 방식은 60년 전 그대로입니다. 결국 통계는 착시를 만듭니다. 정부는 좋은 수치로 치적을 쌓고 청년들은 왜 나만 힘들지? 라며 자책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기득권 경제입니다. 코스피는 5천인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모순의 핵심엔 양극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1. 삼성전자 시가총액 700조 원 돌파, 주주들 환호. 2. SK하이닉스 HBM 수혜로 주가 역대 최고치. 3. 네이버 카카오 AI 투자 확대 발표. 화려하죠. 하지만 같은 달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 중소기업 2,300곳 부도 위기 고금리 여파. 2. 스타트업 투자 전년 대비 47% 급감. 3.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치.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입니다. 더 노골적인 건 암표 논란입니다. 2025년 말 인기 콘서트 티켓팅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암표상들이 100억 원 이상을 챙긴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거된 조직은 대학생 알바를 고용해 수천 개 계정을 만들고 AI를 활용해 자동 구매했습니다. 한 암표상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해봤자 월 300만 원인데 이 일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법니다. 누가 성실하게 살겠어요?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성실한 노동보다 정보 비대칭, 기술 격차, 자본력을 활용한 편법이 더 큰 돈을 벌어줍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외국인 투자자 대형주 매수로 35조 원 수익. 국내 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투자로 28조 원 수익.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8.7%, 총 손실 12조 원. 개인은 졌고 정부와 자본을 가진 세력이 이겼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살 때 우리는 이미 팔고 있었어요. 리포트는 뒤늦게 나가지만 우리 자금은 먼저 움직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구조화된 겁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2026년 기준 금리는 3.5% 수준입니다. 대기업은 회사채를 3.2%에 발행하지만 중소기업은 7-8%의 이자를 냅니다. 같은 돈을 빌리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결과는 대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설비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에 허덕입니다. 스타트업은 더 가혹합니다. 2023-2024년 스타트업 투자 붐이 꺼지면서 2026년 VC 투자는 70% 급감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못한 기업이 속출했죠.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절규합니다. 시리즈 A 투자 유치하려고 100곳 넘게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시장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요. 근데 대기업들은 수조 원씩 AI에 투자한다며 난리잖아요.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양극화는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5,8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2,850만 원. 2배 이상 차이입니다. 같은 4년제 대졸인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립니다. 당연히 청년들은 대기업만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가자니 급여는 반토막,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 경제의 함정입니다. 이미 가진 자들이 더 가져가고 진입하려는 자들은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구조.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마지막 막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대로 가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대 전쟁이 아닙니다. 60대와 20대가 싸워봤자 얻는 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80%는 여전히 연공급 체계입니다. 나이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30세 신입 연봉 3천만 원, 60세 임원 연봉 1억 2천만 원. 같은 일을 해도 4배 차이가 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4명을 뽑을 돈으로 고령 직원 1명을 고용하는 셈이죠. 해법은 직무급제입니다. 직무급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로 급여를 정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하는 거죠. 실제 도입 사례를 보겠습니다. LG전자는 2023년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신입 채용 22% 증가, 40-50대 직원 만족도 상승, 불필요한 승진 경쟁 감소 20-30대 이직률 감소. 직무급제가 정착되면 60대 직원도 적정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절감된 비용으로 신입을 뽑을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같은 임금 주면서 일 시키는 게 아니라 60세부터는 임금을 조정하고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일본의 도요타 사례입니다. 60세 정년 후 재고용 시스템, 60세까지 정규직 풀타임, 60-65세 재계약직, 임금 70% 수준, 주 4일 근무, 역할 신입 멘토링, 컨설팅, 프로젝트 자문. 효과는 고령 직원 급여는 줄지만 여유롭게 일하며 후배 양성, 청년 일자리 기회 증가, 선배의 노하우 전수받음, 기업 총인건비 절감, 세대 간 지식 이전 성공.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너무 열악해서 청년들이 외면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1. 중소기업 금리 지원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 접근성 제공. 2. 기술 혁신 지원 AI, 자동화 도입 보조금으로 생산성 향상. 3. 대중소 상생 협력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상생 협력 강제. 독일의 미텔슈탄트 중견기업 모델을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은 전체 고용의 60%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나옵니다. 이들 기업은 기술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직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줍니다. 한국도 가능합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인재가 되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SKILLSFUTUR이 정책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크레딧 제공. 마이너스 AI, 데이터 분석, 코딩 등 미래 기술 교육 무료. 마이너스 재직자도 업무 시간 중 교육 참여 가능. 결과 청년 실업률 5.2% 2.8%로 감소. 산업 전환 성공.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K-디저털 TRAI닝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규모와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소서 쓰고 인적성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6개월 걸려서 떨어지면 이유도 모릅니다. 청년들의 불만입니다.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고 피드백이 없으니 뭘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해법은 AI 기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편견 제거, 탈락 시 구체적 피드백 제공 의무화, 채용 프로세스 표준화, 과도한 스펙 요구 제한. 이미 일부 스타트업들은 도입 중입니다. 확산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5천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소수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그 나라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일본이 그랬고 유럽 여러 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통계 조작으로 현실을 가리며 경제는 좋은데 청년들이 나약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꿔서 진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세대 상생, 공정한 기회, 투명한 시스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코스피 5000 시대는 훗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라고 회고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코스피 5000과 청년 취업난, 이 모순적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